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지난 3월 18일 울산 울주군에서 일가족이 함께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생활고 속 30대 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내 남매는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지원 시스템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경 삶과 그린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마음 아파만 할 수는 없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어떤 건지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소장님, 시사진단 처음 출연하셨어요. 네. 일단 삶과 그린 연구소에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삶과 그린 연구소는 함께 만드는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연구소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나 그리고 사람, 환경, 돌봄과 관련된 이제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사회 서비스와 기후위기 관련된 또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 조직이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연구자이자 또 현장 실천가로서 한 20여 년을 사회복지 쪽에서 몸담아 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좀 직면해 있는지 잘 좀 진단해 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넘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가장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검안 결과 일가족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발견이 됐고요. 외상이 없고 가장의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은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 사건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또 울산에 있는 또 시민으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엄청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신호들이 있었고 많은 기관들이 또 개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모두 5가족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신청주의 중심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그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좀 어렵게 만든 것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후 대응을 또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근데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외양간이 고쳐지면 그 다음에 또 소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논의들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네. 지금 소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는 정말 잘 고칠 수 있을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위기가구의 현실과 앞으로의 필요한 대책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기 가정의 현실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결과를 두고 학교, 지자체,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보도나 여러 가지를 좀 보셨을 텐데 분명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신호가 있었어요. 네. 위험 신호가 감지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잘 캐치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어떤 과정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학교의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학교를 오지 않고 예비 소집을 오지 않고 학교를 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장기 결석을 하면서 경찰에게 여러 번 신고를 했고 예. 선생님은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이제 1학년 학생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사를 간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에서 돌보겠다고 하면은 이제 큰 그런 건 없잖아요. 또 일상적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근데 첫째의 경우에는 이제 소집 통지를 받고도 예비 소집에로 오지 않았고 학교에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을 받고 아이가 왔다가 또 장기 결석을 하게 되고 또 연락을 하면 왔다가 또 결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선생님이 이제 위기를 감지하셨고 뭔가 이상하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장기 결석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방임이나 이런 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했고 그리고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긴급 돌봄 서비스나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도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예. 무슨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신청 처리 기한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집은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는 걸로 이제 빠르게 접근을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원치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차단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도 어떤 학대 징후 같은 것들도 없었고 네. 뭐 집안의 상황이 뭐 방임이나 뭐 위생이 뭐 좋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도 없었다고 않았던. 해서 네. 사실은 직접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학교도 개입을 했고 음. 경찰도 신고를 받고 가정에 출동을 예. 해서 상황들을 또 접수를 하셨어요. 지자체도 긴급 생활 지자체도 지원을 했고. 네,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어. 그래서 세 개 교육청과 그 경찰과 그 행정복지센터도 모두 자기의 역할을 했지만 예. 이런 위험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돌봄 영역에서 조금 더 왜냐하면 아이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아이들도 먹이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예측하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조금 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래도 이게 신청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그러게요. 합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긴급 생활 지원은 이제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네. 당장 급하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이후에 그게 끝난 이후에 어떤 기초생활 지원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거 왜 거부하셨을까? 저희가 뭐 다 그 사정을 알 수는 네. 없습니다만 사례로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제 수급자가 되게 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급권자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항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정작 필요하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진짜 필요하다, 긴급하다 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신청하려고 했을 때 나는 아직 괜찮다. 그리고 아하. 나는 아직 이런 걸 받을 정도의 나쁜 형편은 아니다. 자존심이 예. 또 있으시고 그리고 나라에 뭐 이런 예산들이 자기한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은 또 안 받으려고 하시는 실상 경우도 현실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긴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수급자를 되기에는 아직까지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거부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사실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십니다. 어떤 미안함도 있을 테고. 네, 근데 그런 공무원들은 마음. 계속 권유를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사례도 수차례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원치를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예. 그랬을 경우 이제 주민등록이 생성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거주지가 분명해야지만 생계 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주지를 분명히 밝힐 수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신청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의 판단으로 나는 아직 괜찮다. 좀 미안하다. 이렇다면 사회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뭐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네, 이러는 제도적으로는 아까 긴급 생계비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과 같은 서비스들은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는 직권 신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선지원이 먼저 가능하고 후에 서류를 챙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아이가 굶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어르신이 움직일 수 없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지원이 들어갑니다. 병원에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서류나 그런 자격 기준을 보지 않고 긴급 그 복지 지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의료비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생계비가 없어서 뭔가 뭘 훔치거나 아니면은 뭐 죽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이제 신청을 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먼저 지원을 해주고
호의 서류를 챙기는 예. 그런 법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집의 경우에는 당장 소득도 없었고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공공 구조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낙인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자존심도 있으실 거고 아직까지는 내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이제 그걸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재산 상황이나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허락도 하지 않을 뿐더러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 신청이 어렵다는 그런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안타까운 시선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 동정론적 시각을 떠나서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야 했던 그 아이들 생각하면 막내가 이제 생후 5개월 된 갓난아기라고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녀 살해 후 자살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텐데 부모의 소유물로 좀 보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네. 안타까운 현실을 좀 짚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네, 자주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건을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동반 자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상 자살을 모두가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한 아동이 86명에 이릅니다. 많네요.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만 해도 72명의 아동이 이 유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도별로는 2019년에는 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명까지. 그래서 4년 만에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아동학대 사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같이 데려가야 된다고 하시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왜곡된 책임감이에요. 그게 잘못된 아이는 거예요. 사실 죽고 예. 싶지 않고 네.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얼마든지 건데. 사회에서 울타리를 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사회가 이걸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또는 이웃이 이걸 책임져 줄 거라는 사회적 지지 안전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거는 이제 약화된 사회적 지지망도 문제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울산 지역 안에 이런 위기 가정 규모는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도움을 드리고 우리도 인식을 바꾸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울산 내에 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는 이제 기초생계비를 받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통계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런데 울산의 특징이 공업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로의 형태가 주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돌봄에서 필요한 시간대가 되게 다른 시도와는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방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사라져 버리면은 아버지가 아예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예. 합니다. 물론 긴급 시립 아이돌봄 센터나 긴급 아이돌봄이 그리고 아이돌봄이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하고 서비스가 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버지가 실업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과 다르게 울산이 좀 더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위기 가정의 숫자라고 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까지를 이르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형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타 시도와는 이제 급여 체계나 이제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울산의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들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과정으로 조금 더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 중에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신청이란 단어가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네.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실은 아이들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굴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찾아내고 지원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좀 거치는지도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이 발견해서 통장님이나 주변 이웃이 발견해서 이 아이가 행색이 그렇거나 아니면 잘 못 먹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거나 아하.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거나 이런 징후를 발견하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조사가 들어가고 사리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생계급여가 필요한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그 아이의 어떤 행태를 목격하지 않는 이상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없는 겁니까? 그렇죠. 가정 안에서 뭔가가 계속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처럼 밖으로 보내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경우에는 아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낮에 뭔가 돌아다닌다. 학교를 갈 시간에 학교를 갈 만한 아이가 돌아다닌다 하면 이웃들이 이상하다. 왜 제가 학교를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든지 집안에서만 있는다든지 하면은 이웃도 그 징후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더더욱 그렇겠네요. 더 그렇습니다. 아이가 뭐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없는 나이라면 네. 더 그렇고. 그래서 지금의 같은 경우는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발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이웃들의 어떤 관심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기 엄마 엊그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몇 달 동안 안 보인다 그러면 네, 노크라도 맞아요. 한번 해보시고 들여다보시고 네, 맞습니다. 이런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자, 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이 가정이 원래 6인 가정이었는데 6인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고 하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근로를 할 수 없는 네. 상태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수급자로서는 이제 다른 사회 서비스들도 자부담 없이 개인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좀 수급자 신청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절차가 계속 말했듯이 이제 신청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바로 투입이 된다든지 아이가 4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방문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조사를 맞습니다. 거쳐야 조사를 될 거 다 아니에요? 하게 되고 예. 이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결정이 통보가 와야지 서비스 개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기 가정의 현실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민경 삶과 그린 연구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긴급 돌봄 지원은 어떤 직권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일단 지원부터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어떤 그 지원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른바 지금의 어떤 신청주의 네. 체계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이거 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건복지부도 3월 예. 22일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잡지 않고 좀 더 완화해서 선지원을 먼저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발굴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발굴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것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면 발굴된 경우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을 통한 직권 신청이라고 하는 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기초생활보장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금융실명제로 자기의 정보를 다 동의를 하셔야지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 상황들을 확인한 다음에 자격 기준이 되는지를 판정하고 수급권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신청이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외 적용을 만들어서 직권 신청이 가능하게 바로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세 가지 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이게 맞다라고 네,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소장님도? 네. 그러면 이제 현장 실천가로서 전문가로서 네. 어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좀 잘 먹혀야 되잖아요. 네. 도움을 실제로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야 네. 하고. 어떤 괴리 같은 것은 없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마 예.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그리고 가족센터, 복지관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센터 전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냐, 왜 발견하지 못했냐 이렇게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한 담당자에게 그 탓을 하거나 예. 아니면 기존에 있던 민간 기관들이 그 역할을 뭐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화살이 돌아오면서 이제 사실상 되게 두려워합니다. 더 근데 위축되고 더 위축되게 도움이 되는 안 거죠. 되는 일이에요. 사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지금 이 절차, 이 법률적인 절차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굴을 나설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부족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웃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또 서로 잘 모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제 개인주의에서 누구에게 간섭하거나 뭔가 오지랖을 부리는 네. 것이 맞을까 이렇게 또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도 있기 있고. 때문에 발굴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가족센터에서도 한 사람의 담당자가 책임져야 될 사례관리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셋을 키울 때도 A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100명의 케이스, 150명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위기 상황인지 이걸 발굴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지역의 공동체성을 살려가지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거나 잠깐 돌보는 것들이 이웃을 통해 가지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동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 단체들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명예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사촌 돌봄이라고 울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웃이 뭔가를 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손발 역할을 할 그런 체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예. 법이 또 법률이 개정되고 내려오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또 타이밍을 놓치게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전부 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 개입했더라면 아니면 처음에 긴급복지 지원을 할 때에 돌봄이 같이 들어갔더라면 그렇게 저희는 계속 후회를 하게 되는데 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손발 역할을 하고 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 탓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되지 절대로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 네. 정책적인 어떤 촘촘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가 좀 되는데 이제 시청자들, 이웃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는 온 마을이 나서서 키워야 네, 한다. 맞습니다. 라는 말도 있듯이 어떤 위기 신호, 아까 뭐 잠깐 이야기가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 네, 저는 또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서 그럴지 네.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침 교통 그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아이가 신발을 신고 오는데 아이 신발이 아니에요. 어른 신발을 신고 등교를 예. 하는 경우가 있거나 한겨울이었는데 봄 잠바를 입고 등교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고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우에도 너무 행색이 남루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이제 외상을 하기 시작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뭔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렇게 관찰하는 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의 한 아이를 더 돌본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목격했을 때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경찰이 신고를 하는 것보다 예.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지원하거나 가까운 복지관이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일단 학교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예. 이 아이가 몇 학년 몇 반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겨울인데도 봄 잠바를 입고 다니고 신발도 그날 운동회였어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는 절대로 달리기를 못할 것 같았는데 아마 자기한테 맞는 신발이 없어서 부모 신발을 신고 온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매뉴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복지관을 통해 가지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본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이런 서비스를 모두 다 한 가지 창구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지랖이 아니라 절벽의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를 구출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좀 둘러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분명.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분들을 보호할 충분한 능력이 좀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장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징후를 보일 때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위기 가정이 또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나 혼자 견뎌야지. 아니면 내가 수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남에게 피해 주기 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하는 거는 수급자라고 하지 않고 법적인 명칭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이제 수급을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 나라가 안전망, 그 그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자기가 돌봄을 받을 권리, 경제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탈수급을 하게 되시면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 힘들을 다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움 받을 권리. 그렇죠. 누리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경 삶과 그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기관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이면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직접 요청해야만 손길이 닿는 이 구조에 대한 고민, 위험 신호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빠른 변화가 이와 같은 비극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즌의 이터널 건담 윙 앤드리스 왈츠 건담 더블로 후반부 시나리오 메인 스테이지 2종 추가 건담 명작들을 만날 수 있는 시즌의 이터널 1주년 이벤트 진행 중.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태극제약. 악사? 좋지. 간편도 좋지. 건강도 좋지. 악사? 간편? 건강. 악사? 간편. 악사 건강. 악사? 간편? 건강. 이렇게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 과거에 아팠던 사람도 설계사와 상담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서류 준비에 지친 사람도. 건강보험 전화 한 통으로 가입도 보상도. 간편. 악사 간편? 건강보험. 악사.